저번 시간에 수요와 공급을 다 배웠고 거기에 대한 균형을 배웠습니다. 균형 안정된 상태를 얘기했는데 시장에 가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이 결정되는 그 지점을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죠? 예. 그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면 가격이 결정되고요. 여기 수량이 결정되죠. 공급자들은 공급의 법칙을 지키면서 수요자는 수요의 법칙을 지키면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과연 이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까? 합의된 점이 있을까? 합의점이 여기 항상 있게 됩니다.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했고요. 이 점을 그 균형 가격이라고 했고요. Price of Equilibrium, 여기는 균형 수량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그 핸드폰을 팔았던가요? 그래요. 핸드폰이 여기 100만 원씩 해가지고 800대를 팔았죠. 800대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수요 공급을 딱 이렇게 가지고 핸드폰 가격은 800이고 800대를 공급하고 또 팔았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나타나게 돼 있죠. 가격이 변동된다 그래도 다시 원위치로 딱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가격은 딱 이렇게 100만 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이 균형이 이동한다는 사실인데, 그 이동하기 전에 요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공급자가 아니 왜 차비 들이면서 시장에 갔을까, 그런 얘기예요. 심심해서. 수요자는 물건 사러 갔겠죠. 왜 물건 사라고 시장에 갔을까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 뭐가 좋은데? 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갔는지, 왜 갔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가 좋으니까 갔겠죠. 그죠? 좋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거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거래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이 균형점, 가격은 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은 없단 말이에요. 거래하려면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은 이만큼 팔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연한 논리. 왜 그런가, 왜 시장은 왜 생겼는가, 그리고 시장은 왜 갔는가라는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파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공급 원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시장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왜 무역이 왜 생기는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여기 있는데 그런 이유도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생기는 그 이유를 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공급자들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공급자예요. 공급은 이런 형태라죠. 비싸게 하면 많이 하려고. 공급자의 목적은 뭐냐면, 목표는 뭐냐면 돈을 좀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예요. 그죠? 이윤이죠, 이윤. 이윤을 얻어내려고. 이윤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판값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인데, 이윤은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를 갖다 100만 원씩 800대 팔면 8억 원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 8억 원, 이게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럼 8억 원에서 비용을 뺀 거죠. 100대를 팔았다 해서 8억 원이 생겼다 해서 다 내 돈은 아니죠. 그죠?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거기 인건비도 빼고,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용하면 사람에 대한 비용, 인건비도 좀 들어야 되고, 재료비, 원재료 또 사왔을 테니까 재료비도 줘야 되고, 재료비가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을 제거한 나머지가 이윤이에요. 그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갖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공급자들은.
그래서 공급자는 이윤을 얻더라도 기왕이면 좀 많이 얻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최고로. 그것은 비싸면, 이렇게 많이 비싸면 그러면 이게 많아지니까 이윤이 많아질겠다. 그래서 비싸면 많이 팔려고 그러고요. 싸면 조금만 팔려 그래요. 아주 싸면 손해가 나니까 안 팔죠. 안 판단 말이에요. 그 공급의 법칙이에요. 자, 이 사람의 목적은, 생산자의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같습니다. 그죠? 자, 이 도표에서 이 사람의 시장에 가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100만 원에서 한 대 100만 원 곱하기 여기 800대 이것을 다 팔았으니까 요 가격 요만큼에다 요 면적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그죠? 가격 곱하기 수량은 요거는 8억 원이 될 거예요. 그죠? 요 면적은. 요건 매출액이에요. 그죠? 이렇게 팔았으니까 매출액이 이만큼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건 많이 파는 매출액에다 목표를 둔 게 아니거든요. 이윤에다 목표를 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다 매출액인데 그럼 여기에 나는 무엇이 남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매출인데 비용은 얻은 거냐면 요 밑에 있는 요게 비용이에요. 요 면적이. 요게 만약에 6억 들었다. 6억 들었으면 요게 4억이죠. 요게 2억이죠. 2억 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비용입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왜 비용이냐라고 증명을 하면 조금 무리죠. 그냥 비용이면 비용인 줄 아는 게 제일 좋죠. 그래도 그냥 구태여 조금 알고자 한다면 뭐 이해를 하든 못하든 뭐 조금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죠? 원래 이 공급곡선은 원래 뭐에서 나왔냐면 이 한계비용 곡선의 일부입니다. 공급곡선이 나중에 배울 텐데, 생산이론에서 배울 텐데, 공급곡선은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공급곡선인데, 공급곡선의 일부를 요걸 딱 따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공급곡선이에요. 즉 공급이라는 것은, 곡선이라는 것은 한계비용 곡선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용이죠. 여기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용. 요게 비용인데 거기에 그럼 비용은 알겠는데 그럼 한계는 뭡니까? 요건 조금 또 설명이 또 필요한데 자꾸 캐니까 한계는 말이죠.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를 한다는 것은 변화율, 증가율 이것은 미분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미분 안 배웠는데 나중에 조금 가르쳐 줄 거예요. 자, 변화율, 미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비용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은 뭐 인건비가 얼마큼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뭐 이런 재료비가 얼마큼 들어갔습니다. 그거 합계가 비용인데 이 비용 이것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비용 함수라 그래요. 비용을 갖다 이렇게 미분하면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량이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생산할 때 비용이 얼마큼 더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표시하고 그게 미분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고 그게 뭐냐면 그게 한계 비용이라고요. 하여튼 비용의 일종이죠. 근데 비용인데 그러니까 비용은 이게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계 비용이라고요. 요 길이가 요 800될 때 요거 한계 비용, 여기 있을 때 요게 비용. 근데 왜 요 면적이 이렇게 됩니까? 요 면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면 이렇게 적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적분은 인테그랄하고 이렇게 쓰는데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나옵니다. 요 면적이 나와요. 자, 요 미분한 것을 이게 한계 비용이죠. 그게 이 공곡선이고요. 근데 요것을 미분한 것을 다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게 서로 상쇄가 됩니다.
변화율 구한 것을 갖다가 다 면적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다시 원위치는 뭐가 들어오냐면 비용으로 턱 들어와요.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하면 변화율을 구하면 C'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적분을 해버리면 그럼 이 변화율이 거꾸로 원위치로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용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한계 비용인데 이 면적은 비용입니다라는 게 뭐냐면 적분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비용 함수를 미분하면 공곡선은 이게 한계 비용 함수라고요. 한계 비용 함수인데 이걸 싹 적분을 하면 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면 0에서부터 800이죠. 0에서 800까지 이거 적분해 가지고 딱 나와 가지고 이 면적이 딱 나오면 이건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고 비용이 돼 버리니까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요. 그렇죠? 왜 미분 적분 조금 배웠는데 옛날에 배워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죠? 그래도 잊어버렸다 하면 좀 나아요. 어떤 사람은 안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안 배웠다. 뭔 놈의 고등학교에서 말이지 미분 적분도 개념도 안 배우고 왔냐. 글쎄 뭐 안 배웠을 수도 있겠죠. 뭐 그죠? 안 배웠을 수도 있겠는데 되게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런 것을 공부를 다시 또 하게 됩니다. 또 대학에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나중에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가면서 이것을 찾아내도록 하고요. 하여튼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밑에 있는 요 면적은 뭐 어찌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비용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 안 나는 건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한계 비용 이거 따져가면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묻지 말라고 그렇게 물으면 자꾸 내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비용인지 그냥 알으라고요. 속 편하지요, 그죠?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이건 비용이에요, 이게요. 이게 비용이니까 그러면 여기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윤이죠. 이게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매출이 이만큼 생깁니다. 매출이 이만큼 생기면 나머지 이만큼 비용이고 이만큼이 이익이에요.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공급자가 시장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돈 쓰는 비용 나는 일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익 나는 일도 없어요. 그죠? 본전이죠. 시장 안 가면. 시장 가면. 시장 가서 거래하면. 비용 다 빼고도 이익이 새로운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 돈 남는 생돈 남아가지고 그 2억을 그 세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재미가 좋겠어요. 그죠? 그냥 야 요거 말이야 이거 집에서 이거 다 벌었다 그러면 다 압수당할 거니까 반은 딱 저 여기다 놓고 반은 여기다 놓고 3분의 1은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요거만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걸리면 죽는 거죠. 아무튼 요 돈 쓰는 재미 아주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런 이윤 때문에 이 사람은 시장을 간 거예요. 이윤 때문에 귀찮지만 새벽에 간 거죠. 돈 버는 요 재미 때문에. 안 갔다면 이런 이윤이 없었죠. 가면 이윤이 생겨요. 돈 번다 그런 얘기죠. 얼마큼 이만큼 번다는 거예요. 2억 원을요. 그래서 이것을 이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별명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생산자 잉여, 이윤이라는 뜻이에요. 서플러스라는데. 근데 여기 생산자들도 생산자 잉여라고 이렇게 붙여놨죠. 왜 그러냐면 생산자, 즉 공급자만 이렇게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이익하고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그냥 이윤, 잉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생산자 잉여라고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윤이란 말이에요. 생산자들은 요것 때문에, 공급자들은 요것 때문에 시장에 간 거예요. 이윤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생산자가, 그러니까 공급자가 이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소비자는 그럼 손해가 났겠네요. 그죠? 근데 그 소비자도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손실이 아니냐? 이 사람은 말이죠. 800대를 샀어요. 800대 소비자들은 샀어요. 사면 800대 핸드폰 800명이 800대를 딱 그러면 그 만족도, 그 편리함이 전화 걸고 하고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죠? 그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핸드폰을 샀는데 그 만족도가 얼마큼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만족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800대면 이만큼의 면적이 수요자들이 보면 이만큼이 내 만족이 이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남는 게 뭐냐? 근데 만족도를 이만큼 800대를 갖다 사용하면 만족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100만 원의 이만큼은 생산자한테 돈으로 지불해버렸어요. 지불해버렸으니까 대가를 치른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뭐냐? 이만큼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만큼 남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비자 잉여라 그래요. 소비자 잉여는 보다시피 이렇게 주려고 의도했던 가격에서 실제로 준 가격을 뺀 나머지의 상태의 가격을 이렇게 합한 것을 소비자 잉여라 그래요. 정의가. 소비자도 이렇게 이익이 생긴다고요. 돈이 생긴다고. 얼마큼? 이만큼 이익이 생긴다고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 몇 번째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대를 살라 그래요. 핸드폰 한 대를 살라 그래요. 500 중에서 501번째 손님이 핸드폰을 살라 그래요. 나는 얼마 주고 살라 그러냐면 집에서 150만 원 주면 그러면 난 핸드폰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150만 원 들고 갔어요. 그럼 이제 나는 그래서 150만 원 딱 이라고 하면 가격은 모르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150만 원 딱 주고 나서 핸드폰 나중에 돌아오면 돼요. 그죠? 150만 원 주고 들어오려고. 근데 기꺼이 150만 원 주고 살려고 해가지고 집에서 핸드폰 얼마야 할까? 저 150만 원인데요. 그럼 150만 원 사가지고 와라. 150만 원 이상 되면 난 못 사지요. 그죠? 못 사니까 그냥 150만 원 딱 놓고 나서 핸드폰 하나 사러 가야지. 스마트폰으로 아주 좋은 걸로 갤럭시 S3 나왔어. 노트 3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하죠. 근데 갤럭시 S4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그래 150만 원이래. 그러면 150만 원 더 주면 그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 나가서 150만 원 주려고 딱 했는데 얼마요? 물어보니까 생산자가 100만 원만 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올 때 핸드폰만 들고 오면 되는데 100만 원 달라 그러니까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주고 나머지가 100만 원 주고 핸드폰 받았죠. 주머니에 5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난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핸드폰만 들고 와야 되는데 핸드폰도 있고 여기에 50만 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 50만 원 남은 거예요. 거래를 내가 잘해서. 그죠? 만약에 시장에 안 갔더라면 이 50만 원이 남을 리가 없지요. 물론 핸드폰도 없어요. 없지만 시장에 갔다 오므로써 이 50만 원이 아주 횡재를 당했단 말이에요. 50만 원이 생기면 집에 갖다 줘야 되지요. 갖다 주는 사람은 없어요. 뭐 남으면 얼마 샀어? 이렇게 하면 저기 150만 원인데 10만 원 깎았어요. 그거 내놔.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10만 원 딱 주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깎아서 50만 원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 순박한 사람도 있는데 한양대학교 근처에는 그렇게 순박한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이런 경제 원론 정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그거는 소득이라고 보지요. 그죠? 딱 해가지고 50만 원, 야, 이거 갖고 이제 뭐 하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떼어 먹으면 안 되지만, 그건 떼어 먹을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잘 사서 그런 거니까. 그죠? 그건 당연히 네 소득이 되는 거예요.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 사람은 50만 원에 대한 이익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200만 원 가지고 간 사람들은요. 100만 원 됐으니까 100만 원에 대한 이익이 생겼죠. 여기 100만 원 가지고 간 사람은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핸드폰을 해가지고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100만 원 가서 그냥 100만 원 샀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800명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한 900번째 있는 사람은요. 50만 원만 들고 갔어요. 50만 원 들고 갔는데 살라고 하니까 100만 원에서 못 사고 왔죠. 그냥 왔어요. 이 사람은 손해가 아니라 그냥 본전치기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800만 명 샀잖아요. 그 800명에 있는 이 사람이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남았고 이것을 몽땅 다 더하면 소비자들이 800명들의 이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이익이 생겨 있다고요. 실현되어 있다고요. 실제로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핸드폰을 사러 가면 이렇게 이익이 생겨요. 파는 사람도 이익이 생겨요. 얼마큼? 요만큼 생기죠. 그죠? 여기 삼각형. 생산적인 이하라면요. 난 이익이 생겨서 그렇고. 그럼 산 사람은요. 나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시장에는 누가 있냐면 생산자하고 소비자 둘이 있어요.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둘이 딱 있어요. 근데 둘이 거래 안 하면 본전이에요. 거래하면 사고 팔면 너도 이익, 나도 이익이에요.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마당 쓸고 돈 주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너 좋고 나 좋은 걸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 가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하지 맙시다.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요. 가격 어떻게든지 맞춰 놓는다고. 균형점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 좋고 나 좋고 그래요. 생산자 좋고 소비자 좋고 그다음 뭐 공급자 좋고 수요자 좋고 누이도 좋고 외부도 좋고 뭐 이런 형태 다 좋은 형태가 생겨버리는데 이 거래를 왜 안 하냐 말이에요. 당연히 하죠. 할 수밖에 없죠. 너 좋고 나 좋은데 왜 안 하겠어요? 안 하는 놈이 바보지요. 하지 말라고 막아도 안 돼요. 이건요. 왜? 너 좋고 나 좋은데 왜 막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좋아하는 사이예요. 아니, 이쪽은 좋아할 것 같지가 않다. 이쪽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예요. 사람 이거 분란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다 좋아해요. 자, 서로 이제 좋아하는 사이예요. 근데 특히 1학년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풍기문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이 수업 시간에다가 할 때 걸리면 나한테 아주 혼나는 그런 사건이 벌었어요. 그래서 절대 좋아하지 마라. 걸리는 거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반 죽여놓는다. 그러면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데 어떻게 해? 너 좋고 나 좋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 싫으면 모르는데 너 좋고 나 좋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반 죽여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없을 때 그냥 밤에 못 늦게 있어 잘 있었어 뭐 오빠 어때 뭐 이러고 오빠는 아니죠, 그죠? 이제 맘먹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전화도 하고요. 뭐 또 그냥 저 새벽에 몰래 만나고 말이죠. 저 없을 때 말이지 그냥 몰래 가서 만나고 말이죠. 그러다 걸리면 반 죽는데 뭐 걸려도 뭐 죽어도 좋아. 뭐 좋은데 뭐죠, 그죠? 한다고요. 서로 계속 좋아한다고요. 왜? 너 좋고 나 좋고 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된다고요. 이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하고 서로 절대 만나지 마라. 그리고 거래하지 말라. 그렇게 해도 한다고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하지 마라. 원수지간이다. 뭐 원수지간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도 그래서 압력곽에다 딱 막아놓고 말이죠. 하기만 해봐라.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해도 밀무역을 한다고요. 그렇게. 넘어가고 올라가고 넘어가고 걸리면 사형이야. 좋아, 괜찮아. 죽어도 좋아. 돈 벌고 죽는데 뭐 하고 그러다가 뭐 안 걸리는 사람은 사는 거고 뭐 걸리는 거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대를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무리 막아도 이 거래는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시장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시장에 생산자하고 공급자밖에 없는데 생산자하고 수요자밖에 없는데 생산자하고 수요자가 서로 공급자하고 수요자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다 좋은 걸 거래를 안 할래 막을 수가 없죠. 그럼 만나게 돼 있고 만나지 말래도 만나게 돼 있고 만나서 뭐하냐 바둑 두지 않고 거래한다고. 왜? 너도 이익 나도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시장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시장의 유형성이에요. 이게 만약에 무역하는 거라고 할게요. 국제경제에 있어서는 이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이
국적이 다른 경우 있는 사람끼리 여권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끼리 거래하는 게 국제거래예요. 외국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죠. 그죠? 자, 이 공급자를 지금 미국 소고기를 팔라 그래요. 그럼 미국이 파는 거지요, 그죠? 한국 사람한테 사는 사람은 한국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역이죠, 뭐, 그죠? 무역일 때는 이것을 파는 사람을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것을 공급이라고 하지 않고요. 말을 약간 바꿉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국경을 통과해 가지고 딴 데 파는 것을 그것을 공급이라고 그러지 않고 수출이라는 용어로 바꿉니다. 수출이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원리는 같다 이거죠. 용어만 바꿨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다 물건 파는 것을 갖다가 공급한다 해도 맞지만 되게 전문적인 용어로 수출한다 그러죠. 그럼 사는 사람은요? 사는 사람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을 수요한다 그러죠. 디맨드한다 그러는데 국제경제에서는 수요한다를 갖다 말을 바꿔서 수입한다라고 바꿔요. 수입은 그 뭐냐? 물건 사는 거지 뭐. 그죠? 용어만 이렇게 싹 바꿔놓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자, 미국 사람은 지금 소고기를 팔려고 하고 지금 한국 사람은 소고기를 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왜 소고기를 한국 사람한테 왜 팔려고 애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 한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하긴 뭐 건강을 위해요. 그죠? 언제부터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귀엽게 여겼는데 그거 먹고 죽으면 광우병 걸려서 죽으면 어쩌라고. 그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어야지요.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아주 애를 쓰냔 말이에요. 수출 안 돼, 너희 팔지 마 이렇게 거절해도 너 그러면 말이지, 너희 한국 자동차, 핸드폰 안 산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거부를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말할 때 소고기 사가라 이거죠. 근데 왜 그렇게 애를 쓸까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팔면 돈이 요만큼이 생기니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상대로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언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건강까지 다 챙겼습니까? 그죠? 지 건강이나 챙기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위해서 수출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먹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사먹는 사람도 이것을 수입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소고기 먹으면 이만큼의 이익이 생겨요. 가격도 싸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값이면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른 고기 먹을 거, 기왕이면 비프스텍 싹 들어가고 말해서 돼지고기 값 삼겹살보다 못한 그건 값으로 쫙 가지고 미국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값으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소고기를 먹을 때 그 만족도는 이만큼이 된다고요. 가격이 싸요. 싸니까 이만큼을 더 돈을 주고도 자기는 이만큼의 이야 이 맛에 한우 먹으면 말이죠. 만족도가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의 만족도가 그대로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남으니까 이렇게 이익이 되니까 이 사람은 수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지 말라고 해도 안 판다 그래도 제발 좀 파세요라고 할 거라고요. 할 수밖에. 거래가 될 수밖에 있어. 그래서 뭐 한미, FTA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거 거래가 형성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냐면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예요. 우리 거래를 자유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너 이거 하고 너 하고 마음대로 우리 세금 없고 그냥 막 마음대로 거래하자. 그런 거래가 이런 거래라고요. 이걸 시장 경제 원리라 그러는데 수요자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가격 결정하고 거래하는 것을 자유시장 경제 원리라 그래요. 뭐 갑자기 이거 팔면 안 돼, 뭐는 안 돼. 이거는 얼마 이하는 팔지 마. 이런 거는 규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없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자유롭게 거래하고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이 결정되면 그렇게 하는 경제 원리를 자유경제 원리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자유경제 원리를 하면 굉장히 너 좋고 나 좋고 해서 다 좋단 말이에요. 이거를 추구를 하지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너 좋고 나 좋고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경쟁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버리거든요. 하다가 보면 약자들 있잖아요. 약자들은 지게 돼 있어요. 싸우면 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힘이 강한 사람이 딱 이기게 돼 있고요. 그럼 약자들은 어떻게 했냐? 지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지면 어떻게 되냐? 비참한 거지요, 뭐, 그죠? 그럼 지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는 사람은 그냥 약자는 그냥 맞는 거예요. 승자는요, 얻는 거예요. 대등하게 싸우면 좋지요. 그죠? 근데 아예 싸울 능력조차 없어요. 나는 뭐 장애인이라서 저거 뭐 붙어봐야 뭐 해봐야 뭐 확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바로 저 하죠.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은 굳이 할 길이 없다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자들은 당하게 돼 있고 맞게 돼 있고 잃게 돼 있죠. 강자가 뺏어가는 수밖에 없죠. 뺏어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나눈 게 있으면 강자는 이만큼이 생겼어요. 이익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강자다 이렇게 하면 내가 생산자인데 강자다. 내가 그러면 내 한 80% 갖고 너 20%만 가져. 이렇게 하면 그 약자는 20%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지요. 거기서 나 왜 20%야? 이게 꼭 맞아야 정신 차리네. 이렇게 하면 그나마도 안 가져갈래? 이렇게 하면 한 대 맞고 또 10% 뺏기고 하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누가 말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약점이에요. 그 자본주의 세계의 자유경쟁시장의 원리의 정의는 어떤 게 정의냐면 죽을 놈은 죽는 거예요. 맞을 놈은 맞고 사는 놈은 살고 그리고 힘이 강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가고 힘이 적은 사람은 적은 거고 싸움을 딱 했는데 칼 맞아서 한 놈이 딱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막 죽으면서 바닥바닥 떨면서 말이죠. 안 죽으려고 말이죠. 야 고통스럽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프냐? 아프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근데 왜 빨리 안 죽고 있냐?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숨이 가만히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더 살아야지. 그럴 때는 어떤 게 정이냐? 어떤 게 도와주는 것이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쫓아가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그랬더니 죽을 놈은 팍 밟아 죽이는 거예요. 금방 죽이게. 너무 잔인하지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놈이 안 죽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거 얼마나 어차피 죽을 놈인데 뭐 하루 이틀 더 살 건데 거기에 뭐 치료비를 얼마나 많이 들여가지고 그 무슨 손해예요. 본인들도 말이죠. 뭐 한 일주일 더 살겠다고 바등바등 대면서 그 치료비 많이 물고 그다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나 죽여줘라 그러지요. 그죠? 그럼 어떤 게 그 바른 거냐 하는 거죠. 물론 보는 잣대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좀 아이러니보다는 좀 엉터리 같은 정의지만 죽을 놈은 역시 죽어야 한다는 거죠. 도와주는 길은 가서 밟아 죽이는 거고 그다음 확인 사살해가지고 죽을 놈 확실히 또 뭐 죽었다 깨어났다 하면 안 되잖아. 네가 뭐 예수님이야? 뭐 그냥 다 그냥 확인 사살해가지고 확실하게 딱 제거를 해놓고 아주 힘이 센 사람한테는요. 힘이 센 사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지요. 나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 학교에 이런 짱한테 덤벼 들어봐야 저만 맞아요. 그죠?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잘 보여야죠. 걔한테 눈에 벗어나지 않으면 되지요. 그죠? 그게 사회인 걸 어떡합니까? 물론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보완하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그럼 거기에 국가가 나서서 아니면 이 사회의 어떤 정의 그런 것을 위해서 이 경쟁 싸움에서는 싸움이 벌어질 때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장애인 같이 아예 처음서부터 싸울 여력도 없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전쟁에 나가라 하면 이건 못 나가잖아요. 그거는 아예 처음서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국가가 보호해줘야 돼요. 그거는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건 반드시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국가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냐면 국가는 항상 대통령 선서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꼭 지킨다는 거죠. 그죠? 헌법을 지켜가고 국토를 방해하고 국토를 뺏기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요. 국민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하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국토 뺏기면 안 돼요. 외국한테 뺏기면 안 돼요. 그럼 의무를 다 못한 거예요. 국토를 뺏기는 국가는요. 그건 국가도 아니에요. 책임을 다 못한 거죠. 그런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죠? 자격이 없는 거죠. 탄핵감이라고요. 물론 쳐들어가서 뭐 딴 나라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많이 뺐으면 그거는 뭐 의무는 아닌지 뭐 그러면 좋지요, 뭐. 그죠? 좋지만 뺏기는 건 안 돼요. 뺏어야 되는 거는 그건 의무나 책임, 권리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하지만 뺏기는 건 그거는 자격 가는 문제예요. 땅은 그렇죠. 그럼 국민은,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우리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떡하지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폭풍우 이렇게 막 가다가 지금 기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걸 불문하고 말이죠. 제가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폭풍우가 막 쳐가지고 배가 홀랑 뒤집어져 다 죽을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하죠. 저기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안 그랬으면 우리 곧 죽습니다. 그럼 그 국민을 구해줘야 돼요? 안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만약에 국가에서 에이 자식이 폭풍 고기 잡으러 가지 말라 그랬더니 죽어가지고 잘다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는 국가가 아니라고요. 그건 경찰이 아니라고요. 그건 대통령도 아니라고요. 국가도 국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책임을 못하는 게 뭐가 그게 국가예요.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으면 국민은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살려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살려내려고 했는데 워낙 그 기후 사정에서 가보니까 뭐 벌써 죽었더라.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대까지 해봐가지고 안 죽는 거. 그거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 이하는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책무를 반드시 국가는 지고 있어요. 국민이 어려우면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죽는 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건 자신이 없어요.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불행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불행한 것보다도 죽게 해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목숨은 그건 반드시 구해줘야 돼요. 안 구해주면 그거는 국가도 아니라고요. 제가 노숙자가 돼갔는데 밥이 굶어가지고 죽을 거예요. 한 6개월 내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되게 노숙자들은 보면 노숙하게 하면 1년은 못 견딥니다. 되게 한 6개월서부터 한 1년, 좀 길면 한 2년 살다가 돌아가세요. 지하철에 있던 사람이 작년에 봤는데 올해 또 봤다. 그러면 오래 사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일 리가 없어요. 거기 보면 다 많이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는데, 이번엔 뭐 노숙을 딴 사람이 하네. 이렇게 뭐 자리가 바뀌었나? 아, 있던 사람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복귀하셨나요? 아니, 집으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얼어 죽었거나 어떻게든지 죽어가지고 지금 화장해가지고 저 수목원에다 뼈를 쫙 뿌려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복귀하셨어요. 거기 다 죽죠. 가만두면 죽습니다. 어떡하죠? 노숙자? 가만두면 죽을 텐데? 구해줘야 돼? 안 구해줘야 돼요? 네가 네 발 와서 자는데 뭐 내가 알 게 뭐야? 안 돼요. 구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구해주지 않는 것은 국가도 아니라고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집행을 이걸 안 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반드시 구해내야 돼요. 죽지 않도록. 말을 안 들으면 죽진 않도록 해야지 강제로 막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 행동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역시 사람의 목숨은 뭐 하늘에 달린 거 아니니까 뭐 살게 되면 살고 말고 되면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국가의 책무예요.
사람이 죽는 게 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죽냐면 병 걸려서 죽죠. 암 걸려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아니면 굶어 죽고 돈이 없어서 즉 소득이 없어서 죽죠. 주로 이거 병, 소득 여기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죽을 수가 있는데 국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호를 해야죠. 병 걸려서 죽지 않도록 소득에서 죽지 않도록 노력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국가에서 병을 고쳐줘야 되고 소득이 없는 사람 소득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 사회가 돈을 전부 다 좀 모아서 우리가 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좀 해결 좀 하고 그다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소득 좀 하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그 서로 부담해서 만들자 해서 보험 방식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건강보험이에요. 국민이 내고 국가도 내고 그래서 건강보험을 만들죠. 이거 소득 이거는 65세 이상 되면 소득이 없을 테니까 그때 소득을 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국민연금이에요. 이것을 사회보장제도라고 그래요. 보장을 해주죠. 보장제도죠. 뭘 보장하자는 거냐? 죽을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기반장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그래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를 내야죠. 내가 월급이 얼마큼 내죠? 많이 냅니다. 국민연금이요. 월급에 얼마큼 내냐? 8.6% 내요. 제가 300만 원 월급 받으면 한 9%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한 500만 원 받으면 여기 한 8%, 9%, 5, 45, 45만 원 국민연금 내요.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많아요. 5.8% 내죠. 교수님 진짜 그렇게 많이 내요? 많이 내죠. 많이 내긴 내는데 이렇게 직장이 있어가지고 저 사장님이 있는 데는 직장인들은 이걸 반씩 부담을 합니다. 제가 4% 내고 4%는 사장님이 내죠. 그래가지고 8%를 갖다 내고 나중에 이제 8%에 대한 혜택을 받죠. 내는 걸 사장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냅니다. 반반씩 냅니다. 그래서 제가 4.3% 내고 총장님이 4.3% 내고 지도로 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된 등록금 갖고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장님이 4.3% 내주고 내가 4.3% 내주고 해가지고 이만큼을 돈을 내요. 난 실제로 월급에서 잘리는 것은 이거만큼 잘리는 거죠. 4%씩. 사장님이 없어요. 동네에서 내가 식당을 혼자 운영해요. 사장 겸 종업원 겸 다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떡하죠? 8.6% 다 내요. 그죠? 그러면 내가 300만 원 월급 받는데 여기 8.6% 한 9% 27만 원 내고 그럼 월급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다고요. 이거 65세부터 준대요. 매달 이렇게 20몇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돈을 계속 언제까지 60세까지 내래요. 그래서 돈을 65세부터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60세에서 주기로 했는데 60에서 61세. 여러분들 가면 65세 정도 돼요. 65세부터 돈을 줘요. 그러니까 65세까지 돈을 부지런히 넣어야죠. 그래서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줍니다. 그렇게 한 30년 이상 보관하면 돈이 한 어느 정도 주냐면 지금 보면 한 100만 원 조금 남짓하게 줘요.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줘요. 우리가 적금 묻는 거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65세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절대 65세 해가지고 64세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요? 적금 다 들어놓고 적금 못하고 죽으면 누구 죽으라고. 그죠? 억울해서 못 죽지요. 그죠? 사회 뭐 이렇게 뭐 비관해가지고 말이죠. 한 50세 에이 그냥 북한산에서 그냥 자살이나 이제 폭 떨어지고 죽었다. 억울해서 못 죽지요. 그죠? 왜? 적금 타고 죽어야지 왜 그냥 죽어요. 이런 경제적 비손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금은 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돈 모아놨으니까 내가 타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타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가지고 본전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죽으면 안 되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저도 오래 살려고 하는데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와이프가 막 괴롭히는 통에 그리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말이지. 이게 참
참 그래요. 그래도 적금을 탈라고 오래오래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런 형태이죠. 자,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요. 벌이가 없는 사람이요. 독거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소녀가장들 돈이 소득이 어디 있어요. 보험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경쟁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딱 묶어버립니다.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이건 능력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다 죽을 판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강제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보험료 내지 마세요. 이거 보험료 내지 마세요. 없지요? 그래요. 그럼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돈 다 내줄 테니까 그냥 공짜. 국민연금, 나중에 연금, 그때 가면 그때 가서 뭐 적당히 줄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거 준다고요. 기초생활수급비 줘요. 4인 가족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그만큼씩 줘요. 근데 뭐 돈벌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족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돈벌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죠? 되게 기초생활수급자 뭐 2명 이런 형태 되죠, 그죠? 부부가 부부가 그래? 그러면 한 7, 80만 원. 혼자 하면 혼자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은 한 40만 원 생활비 먹고 그다음 자고 방세 그런 거 하게끔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줍니다. 그거 다 주죠. 자녀가 여기 있다. 자녀가 교육비 다 줘요. 그게 평균적으로 4인 가족으로 한 달에 한 130만 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매달마다 지금 현재 준다. 그런 얘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좋지요. 그죠? 왜냐면 병원도 공짜, 이것도 공짜, 생활비도 주고 말이죠. 그렇다고 혜택이 많아요. 기초생활자 수급 되면요. 핸드폰 요금 50% 할인해줘요.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되면요. 가스 요금도 50% 할인해주고 전기 요금도 해줘요. 50% 할인받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공짜는 아니고 그거는 공공사업이라서 해주는 거죠. 등록금 다 줘요. 대학교는 등록금 안 주죠. 근데 여기 가서 저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주지요. 결국 돈 안 받는 셈이죠. 강제는 아닌데 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라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는데 교육부에서 그 학교는 돈을 이상한 데 쓰네. 이렇게 하면 예, 장학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바로 나오지요. 그런 얘기 없으면 뭐 가만히 있지 뭐 알아서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돈 안 내죠. 다 공짜예요. 이렇게 좋은 거 아주 편하지요. 그죠? 생활비 나오지, 교육비 공짜지, 핸드폰 공짜지, 뭐 병원 공짜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할까요?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돈 세금 제대로 내고 내가 내 돈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아주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한테 도움이나 받아가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혜택이 많더라도 우리는 절대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다가 옆으로 잠깐 나갔네요, 그렇죠? 자, 지금 무역 상황에서 이 무역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 FTA 이런 것들도 하나에 보면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것인데 자유롭게 경제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근데 왜 이렇게 죽이 잘 맞냐? 왜 잘 맞냐면 돈을 서로 잘 버니까 서로 이익이 되니까 한다고요. 그래서 한미 FTA는 너하고 나하고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우리 서로 잘해보자. 자유롭게 트레이드하자. 자유롭게 거래하자는데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 말라고 깨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렇죠. 한국 소고기를 수입을 하면 물론 소비자들은 이게 이익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우 농가들은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수요가 많잖아요. 한우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조금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은 손해를 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주지요. 손해만큼 보조금을 주긴 주는데 그래도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익 보는 사람들은요. 소고기를 사 먹는 수많은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많은 이익하고 손해하고 서로 상쇄하면 이 이익이 이만큼이 나온다고요. 다 환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한 농림부 이런 데서는 한미 FTA 이런 것들 특히 소고기 협상 같은 거는 막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에서 자기 이익 때문에 하지만 국가 전체를 봐서는 이게 이익이 되니까 허락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은 하게 되죠. 뭣도 모르고 말이지 여중생들 이렇게 여고생들 해가지고 말이죠 촛불 시위하면서 우리는 한우 고기 먹고 미국 소고기 먹어가지고 광우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난 죽기 싫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 그거 막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위 한번 벌어졌었죠. 그죠? 5년 전에 그죠? 촛불 시위가 그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여자 여러분들도 그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기 싫어요. 막 이렇게 하고 아주 이렇게 애 끌고 다니면서 그 엄마들이 애 하면서 얘 미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 광우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 없거든요. 그 광우병 소고기 먹고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려서 죽을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 그건 로또를 매주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계속 1등 맞을 확률?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광우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소고기를 갖다가 선전하려는 것은 아닌데 사실 소고기는 한우보다는 미국 고기가 원래 맛있는 거예요. 고기 하면 미국, 그다음 아르헨티나산, 호주산 고기가 좋죠. 왜 좋냐? 우리나라 한우는 일소예요. 근육이 많다, 하다고요. 이런 미국산이나 아르헨티나산 이런 데는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다 운동을 별로 안 하니까 먹고 슬금 이렇게 다 다니면서 말이죠. 잘 때 되면 자고 근육이 없어요. 기름지죠. 그죠? 청정으로 딱 나오죠. 그런 소죠. 그리고 수입해 오는 것들은 3년 미만의 그 소만 잡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소가 보통 한 5, 60년 사는데 우리는요 한 10년 넘은 것도 막 다 하는데 이건 3년 이하에 된 거 좀 불쌍하지요. 소가 어린 거 그냥 딱 잡아가지고 부드럽지요. 아주 이런 그런 고기 그게 미국 고기고 이런 호주 고기고 그렇다고요. 그 소고기 참 부드럽지요. 맛은요 기가 막히죠. 근데 왜 소고기 맛이 없을까요? 소고기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여기 들어올 때는 그냥 산채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냉동을 해서 옵니다. 냉동을 해서 와서 여기서 다시 해동을 해요. 그 소고기는 냉동을 했다가 하면 맛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좀 맛이 좀 없고 두 번째는 맛없는 부위를 골라서 가져오지요. 그래 더 쌀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값을 안 줄 테니까 수입했다고 관세도 물어야 되고 하니까 맛없는 부위를 가져와서 딱 하죠. 그러니까 역시 고기는 한우야. 아니에요. 똑같은 고기 똑같은 고기도 놓고 하면 말이죠. 한우는 고기도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캘리포니아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산 고기스죠. 제가 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있으면 얼른 갑니다. 그럼 딱 고기 딱 그러시죠. 스테이크가 쫙 요 맛이야 하고 해서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먹죠.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에는 호텔에서 스테이크 먹는다 그러면 한우 없었어요. 그건 고기도 아니니까 전부 다 수입해가지고 그거 사왔죠. 주로 미국 거, 호주 거 그거 사와가지고 딱 그거 스테이크 나오지. 한우가 좀 이런 고기 이게 뭔 고기라고 이런다고요. 지금은 바뀌었죠. 그죠?
물론 한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사실 미국 소고기 그 소고기도 나쁘지는 않다고요.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우리 선입감을 좀 버려야 되죠.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라는 거 봐야죠. 가격도 싸고. 우리는 맛이나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 좀 그렇고 가격도 좀 비싸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냥 탁 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씩 놀다가 새끼 놓고 뭐 쭉 오고 하니까 뭐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죠? 아, 풀이야 뭐 그냥 던져지게 가서 거기서 그냥 저 가서 뜯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시간 퍼먹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라는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돼지가 힘든 거예요. 돼지 그놈의 자식들은 뭐 새끼를 많이 낳아서 참 좋긴 좋은데 엄청나게 처먹어요. 그거 먹으려면 이거 뭐 이 먹이 주는 게 이게 아주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말이죠. 소하고 돼지고기하고 어떤 게 더 비싸냐? 어떤 때는요.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어떤 때는요. 그리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가격이 비슷비슷하죠. 왜냐면 소고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등치도 크긴 크는데 물론 새끼는 나면 또 뭐 소갓집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나면 뭐 한 10개씩만 한 20개씩만 대충 낳고 뭐 좀 있으면 또 낳고 하겠어요. 좋긴 좋은데 많이 낳고 하긴 좋은데 이게 처먹기를 엄청나게 처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료값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소고기는 덩치도 크죠. 덩치도 크는데 그거 뭐 그럼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땅이 넓으면 괜찮아요. 땅이 넓으면. 미국은 땅 많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맨 초원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차 타고 가면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한 30분만 딱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완전 벌판이 나와요. 벌판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 산도 없어요. 산 저 끝에 봐도 뭐 아무것도 없죠. 여기 다 파래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산도 없고 이렇게 봐도 없고 이거 어디가 끝인지 말이죠. 평원에 저기 지평선만 있고요. 삥 돌아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려도 사람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도요. 이건 뭐 30분이 갔는데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맨 있는 건 소, 양, 뭐 이따위 것만 그냥 잔뜩 있고 말이죠. 사슴 이런 것만 있고 이건 뭐 전부 다 진흙만 사는 데인가 하고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그러냐? 내 지금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30분을 달렸는데도. 그럼 이제 1시간 다니면 이제 뭐 조그만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하나 나오죠. 거기 뭐 하는 데인가? 거기 이제 뭐 좀 쉬어가는 곳 해가지고 딱 있죠. 가면 뭐 그런 넓은 초원에 소, 돼지, 소, 뭐 양 이런 거 더 키워놓으면 말이죠. 지네들이 알아가서 가서 먹고 나고 하서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말이지. 뭐 이런 형태로 딱 크는 거. 그거 이제 때가 되면 조금 됐네. 하나 잡아야겠네. 이렇게 하면 딱 해가지고 딱 불러가지고 자고죠. 그죠? 그거 그렇게 먹는 고기하고 확실히 틀리죠. 내일이다 한우 농가한테 내가 또 경고 메시지를 받지. 한우도 맛있어요.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뭐 한우, 뭐 한돈, 뭐 이러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은 무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은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증하는 겁니다. 무역은 왜 발생하는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왜 발생하냐고요? 너 이익, 나 이익 되니까. 교육자들은 다 이익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시장의 균형, 그래서 시장은 생기게 돼 있고 시장에 가면 거래 균형 가격은 있게 돼 있고 돼 있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 경제 원리, 자유시장 경제 원리죠. 자유시장 경제 원리는 여기 보다시피 공급자와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시장 경제 원리의 시장 경제의 반대가 정부예요. 정부가 막 통제하고 전부 다 움직이는 그런 나라를 공산주의라 그래요. 공통 재산을 몽땅 만들어가지고 거기 정부가 다 하지요. 당의 명령으로 너는 뭐 해라, 넌 죽어라, 살아라 막 다 하지요, 그죠? 그죠?
정부가 다 움직여요. 시장의 반대는 정부예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 지금은 시장 경제 원리에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지요.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서 정부가 조금 역할을 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논리를 갖다가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 중국 같은 경우고, 아예 그냥 정부 갖고는 안 되겠다 확 뒤집어 엎어버린 게 러시아 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못 해먹겠다 그거 다 뒤집어 엎은 거죠. 그죠? 2년 정도 논쟁인데, 자, 이 정부, 이 시장을 한데도 정부도 이게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요. 왜?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시장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서로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시장도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할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물건 사놓고 물건만 받고 돈 안 내고 막 도망가 버려요. 그럼 이 사람 팔려는 사람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다음부터요. 안 되겠죠. 그런 범법 사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은 절도죄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죄를 주고 말이죠. 외상지었으면 야 갚아 임마 안 갚으면 사기야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집어넣고, 그럼 법률 규율 같은 것도 해줘야죠. 그죠? 시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정부도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거래를 하려면. 그래서 정부가 이 안에 당사자는 소비자하고 이 생산자하고,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는데 그 뒷면에는 또 누가 있냐면 뒤에 딱 이러는 사람이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뒤에서 잘 지키고 있죠. 시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누가 반칙을 하나 이렇게 심판만 보면 돼요. 사실은요. 자유경제 원리에서는요. 심판은 제대로 보는 거죠. 룰을 어긴 놈은 옐로우 카드, 두 번 어기면 레드 카드 탁 퇴장시키고 말이죠. 아주 나쁜 일 하면 잡아넣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게 조금 힘이 강하면 그거에 너무 개입을 한다고요. 코치를 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팔 때가 아니야. 지금 팔지 말란 말이야. 그 사라고. 많이 사.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사면 말이지 세금을 지금 사면 지금 세금을 딱 깎아줄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꾸 사게 만들고 코치 역할을 자꾸 하는 거죠. 코치가 잘 되면 좋긴 좋지만 나쁠 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코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시장에도 이게 문제점이 많거든요. 자유시장 경제여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시장의 실패라 그래요.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가 형성이 돼서 시장 기능이 잘 안 해서 시장의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요. 해가지고 시장 실패를 막아줘요. 시장이 잘 거래되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코치 정부가 너무 날쳐가지고 해버리면 이것도 망가져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낫죠. 정부의 실패도 있어요. 정부가 실패를 하면 이거는 너무 간섭을 하는 경우죠. 경제 원리에서 저 뒷면에 가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시장의 실패,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논리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정부라는 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거래를 제대로 하게 하고 시장을 만들고 그것을 수호하게 만들고 심판을 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유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하려니까 그 돈이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을 매기죠. 세금을 매깁니다. 조세 원리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장을 지켜주려면.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면에 개입하지 않고 이 뒷곁에서 잘해봐 이러고 딱 있지만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익이 되느냐 안 이익이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요. 세금이 필요하다고. 그럼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 그런다고요. 어떻게 달라 그러냐면 소득이 있으면 돈 벌면 소득에 세금을 내라 그래요. 얼마큼? 대개 한 20% 정도 내라 그래요.
돈 벌면 세금 내라는 거죠. 조세 원리.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걷는데 누구한테 걷냐면 돈 번 사람한테 건다고요. 그래서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세금은요. 세금은 돈하고 관련된데 그냥 좀 흔히 얘기해가지고 세금의 종류에는 돈 벌면 소득이 돼버리죠. 그러면 돈 벌면 소득세라고 소득세를 내래요. 그 돈 쓰죠. 돈 쓰면 그러면 소비세를 내라 그래요. 세금을 내요. 돈 쓰지 않고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럼 돈 갖고 있죠. 갖고 있으면 재산이 되거든요. 그럼 재산세 내래요. 세금의 종류는 이렇게 소득세제, 재산세제, 소비세제 이런 것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근데 소득이 무슨 소득이 되냐? 제가 월급 받았습니다. 근로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세. 사업에서 돈 벌었습니다. 그럼 사업소득세. 남 돈 빌려줬더니 이자가 생겼네. 이자소득세. 다 소득세예요. 재산 갖고 있으면 왜 세금 내느냐? 그거는 앞으로 재산을 갖고 있으면 무형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재산이 이게 더 증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돈 벌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소비세는요. 소비한 게 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소비를 하면 뭐 사면 소비자 잉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뭘로 정했냐면 돈 벌면 소득이 생기면 세금의 일정 지분을 내라라는 거예요. 얼마큼 내냐? 평균 20%를 내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세율은 세율은 별도로 다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22%입니다. 22% 세금을 내요.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 말이죠. 한 2달치는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월서부터 10월까지 전부 다 쓰고 그럼 11월에서 12월은 300만 원 그 세금 다 거두면 난 11월, 12월은 그냥 손가락만 쪽쪽 밟다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세금이 그렇게 높다고요. 세금 무시하면 안 돼요. 세금 그렇게 높아요. 그러면 11월, 12월에 다 굶어 죽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요. 1년치의 세금을 12달로 쫙 나가가지고 아주 미리 조금씩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에 예를 들어서 매달 이렇게 한 20% 그럼 20%씩 매달 이렇게 걷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걷어요. 그래서 세금을 매달 미리 걷는다 그래서 그것을 소득세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영수증에 보면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인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소득을 미리 원천에서 미리 탁 자르고 줘요. 그렇게 조세를 움직이죠. 그 소득세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을 내면 그 세금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 이렇게 22%인데 아까 근로소득세는 세금이 적어요. 왜냐하면 그건 힘들어서 일하고 하니까 세금을 돈 소득을 안 버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정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5천만 원 벌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5천만 원 버는데 얼마큼 일정 지분만큼을 좀 감해주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들의 학자금으로 한 1,0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빼줘요. 빼줘가지고 4천만 원 벌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는 거죠.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득공제라 그러죠. 가족이 만약에 4인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족 하나당 150만 원 해가지고 4인 가족 하면 600만 원은 안 벌었다 생각을 하고 그 4,4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2천만 원에서부터 4,400만 원 정도 여기 사이에는 20%고 4,5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30%예요. 세금이요. 세금이 그렇게 높다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대충 한 월급이 한 세금이 한 2%, 3% 돼요. 이런 근로소득세는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한 10%, 한 달치 정도, 1년에 한 달치 정도는 세금 나간다고 보면 돼요. 소득세, 근로소득세.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700만 원 나간다 이렇게 하면 700만 원 번다 이렇게 하면 뭐 한 70만 원 정도 세금을 탁 떼고 내죠. 월급에서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근데 이 근로소득세는 그런데 사업소득세는요. 사업소득세는 그런 게 없어요. 사업했어요. 사업했는데 가족이 몇 명 있어요? 사업에 무슨 가족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사업이 혹시 사업하는데 그 기업이 그 뭐 학자금 낸 거 있습니까? 기업이 무슨 교육받을 일이 있어요? 학자금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몽땅 그냥 내는 거죠. 그냥 20% 그냥 퍽 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와요. 소득세는 그런 형태로 한 20% 내게 되고요. 이런 세금들이 조세 원리에서 내게 되는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한 보통 20% 이상 되죠. 소득세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상속세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그죠? 살아있을 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상속세라고 하고요. 죽고 나서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상속세라고 하고요. 살아있을 때 애따 가져라. 그런 것을 증여세라고 그래요.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50% 돼요. 남는 거 공제하는 거 없이 내가 만약에 100억 원 물어줬다. 세금 50억 원이에요. 자, 세금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세금을 걷어요. 자, 세금을 걷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는 어떻게 좋으냐. 이 돈을 이렇게 벌잖아요. 벌면 여기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죠? 아까 2억 벌었잖아요. 2억 벌으면 생산자한테 생산자의 잉여 소득을 버셨네. 이윤이 나셨네. 예. 소득 돈이 생겼네. 예. 소득이네요. 예. 뭐요? 소득세. 사업했다며, 팔았다며, 얼마큼 내요? 20%. 그 20% 내야죠. 그럼 2억 원에다가 20%를 내야 돼요. 20%를 내면, 그럼 1억 6천밖에 안 남죠. 4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4천만 원 내라고 봐요. 이런 법이 어딨냐? 이런 법이 어딨냐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여기 있죠. 조세세법 해가지고. 여기 못 살겠다. 그냥 엄 나라에 가지. 엄 나라가 어디 있어? 딴 나라 가면 더 비싼데? 갈 테면 가봐. 이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생산자들은 기분 나쁘겠다. 기분 안 나빠요. 어차피 4천만 원에도 1억 6천만 원 생겼잖아요. 시장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죠. 1억 6천만 원이라도 생겼으니까. 정부는요. 저게 사업을 거래를 안 했더라면 정부도 세금이 해도 돈이 안 생길 텐데 이놈한테 뜯었더니 한 4천만 원 이렇게 돈이 생겼네. 기분이 좋잖아요. 이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이렇게 소득의 원리에서 딱 떼지만 그럼 이거 소비자는요. 소비자는 왜 세금을 떼느냐. 소비한 게 죄가 아니라 소비를 하면 소비자 잉여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금의 20%를 세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세를 붙여놓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세가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가 세금이에요. 소비를 하면 물건값의 10%를 내죠. 근데 10% 내잖아요. 그죠? 근데 왜 10% 내냐? 자, 이 10% 하면 되게 이익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입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나머지 차액이 이익인데 이게 얼마큼 이익이 되고 얼마큼 샀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차액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값하고 판값을 하면 그 차익이 제가 부동산을 사면 제가 5억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근데 3억에 팔았어요. 아니 이게 5억에 팔고 판값이고 이게 3억에 샀어요. 그럼 2억이 남았잖아요. 그럼 2억에 대해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매기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판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래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라고요. 소득세긴 소득세인데 이건 양도 파는 사람이 낸 거라고요.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20%를 내라 그러죠. 양도소득세는 20%가 아니라 사실은 30%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로소득이라 해서 세율이 좀 높아요.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상값에서 판값을 뺀 거죠. 판값에서 상값을 빼는 거죠. 여기도 비용을 뺀 거라고요. 그죠? 지금 판값 여기 8억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 비용 상값이 얼마냐? 지금 6억입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얼마에 샀느냐, 얼마에 팔았느냐 이라고 그 상값은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를 했으니까 이 판값은 아는 잉여를 갖다 얼마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건 알죠. 액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차액에서 하지 않고 이 원액에다 대충 10% 붙이면 이 차액이 한 20%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물건값에다가 딱 10%만 붙여요. 그러면 내가 이거 1,000원짜리 샀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10%가 딱 벌써 1,100원에다 판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비용까지 전부 다 하면 내가 순수하게 이익 본 게 얼마큼 되냐면 대충 10%만 딱 하면 그러면 1,000원 걷어 가잖아요. 1,000원 걷어 가면 그러면 여기 소비자 잉여의 한 20%는 대충 되지 않을까. 대충 추적해가지고 20%가 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놨죠. 결론은 뭐냐면 조세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세금은 이 사람은 소비자들한테도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소비세는 소비를 해서 소비가 하는 게 죄라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소비를 하면 소비자 잉여가 생기니까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 왜 10%냐? 되게 한 20% 정도 형평성에서 매겨야 되는데 그거는 금액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대충 해서 물건값에다 한 10% 붙이면 대충 차액의 20%가 나오더라라는 경험 데이터에 의해서 10% 물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잘 생각했습니까? 옛날에 뭐 그렇게 했죠, 뭐 왕년에. 제가 기획재정부에 있었거든요. 자,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겨 나가는 거지. 그냥 뭐 세금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세금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세금은 그런 원리고 이건 조세에 관한 이론이고 이것도 경제 분야예요. 분야인데 자, 지금 여기에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가 뒤에 있다고 해도 정부도 이익이에요. 조세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거래하지 않았으면 이익이 서로 안 생겼으니까 다 생산자, 소비자, 그다음 정부도 다 본전이죠. 아무것도 없죠. 거래가 생기면 이 사람이 이익,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여기서는 세금에 대한 이익이 생기니까 다 좋단 말이에요. 시장 생기는 게 좋겠어요? 안 생기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생겨야죠. 안 생기면 생기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정부는 왜 거래하지 못하게 합니까? 오히려 거래하지 않는 놈이 있으면 벌을 주려고 하죠.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특구 이런 거 정부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러냐면 그거 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둘이 거래해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세금 많이 내라고. 그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해놓으면 다 좋단 말이에요. 경제 특구는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가냐면 생산자, 소비자 가는 사람은 다 이익이에요. 정부는요. 만들어 놓으면 돈 많이 벌면 나 세금 또 뜯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이죠. 그래서 다 좋단 말이에요. 시장경제 원리는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구경꾼도 좋고 중매쟁이도 좋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옆에서 구경하고 나는 결혼식 가면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겠지 떡이라도 하나 생기지. 그렇죠? 그런 거 왜 하냐는 말이에요. 하지요.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고 안 생긴다면 강제로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이 시장경제 원리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원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의 근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현상을 거의 한 8, 90%의 수요 공급의 원리로 다 해석을 해요. 아까 조세는 어떻게 매겨야 되는가, 왜 매겨야 되는가, 왜 세금을 매겨야 되는가,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왜 세금 내야 돼?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너 지금 걸어 다니고 있지? 여기 걸어 다니는 길에 너 갑자기 누가 뭐 돌이라도 굴러와서 너 죽으면 어떡할래? 힘들지? 안 되겠지? 그거 위험을 내가 미리 막으려니까 돈이 들어. 그거 세금이라고 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세금을 걷어야겠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 해주면 나도 뭘 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넌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큼 내라는 거야? 얼마큼 내라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만 내라고 하죠. 조금 벌었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내라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 얼마큼? 20%. 100만 원 벌었어? 그럼 20%.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20%. 그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그게 뭐냐? 그 형평성이 이게 뭐냐? 똑같아 임마. 넌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는 거고 적게 벌었으니까 막 적게 내는 거고. 근데 왜 소비세는 그럼 왜 내느냐? 아까 소비한 게 되게 사람이 돈을 갖다 있으면 소득세를 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또 쓰려고 그렇게 하면 그거 산 것에 또 얼마큼 또 세금을 뗀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뗀 것에 또 떼는 그런 형태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소비하는 게 죄라면 이중과세가 돼서 그 세금의 원리가 안 된다고. 세금 뗐는데 또 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금의 이유가 이렇게 소비하는 게 죄가 돼서 자원을 소비했으니까 나쁘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떼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세는 어떤 거냐면 소비자 잉여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익이 생겨서 이익만큼의 덕을 본 거에 일부를 내놔라라는 그런 논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형평성과 균형성을 딱 맞춰서. 이런 과학적인 조세도 원리가 그런데 다른 무역 원리, 무슨 고용의 원리, 무슨 원리도 다 이렇게 서로 설명이 되고 합리적으로 쫙 돼가지고 합의가 돼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원리가 별거 아닌데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을 찾는데도 굉장히 많이 이걸 갖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대책도 나올 수가 있어요.